맨유가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3대2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이 경기가 맨유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이 일단 실점했던 3골 모두 본인들의 실수로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아모린 감독의 전술적인 색채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맨유가 전술적으로 준비해온 측면이 있었지만 전술적으로 본인들이 준비한 패턴이 잘 구현되는 장면들보다 구현되지 않는 장면들이 더 많아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특히나 오늘 경기는 수비적인 축구를 좋아하는 누누 산투 감독의 노팅엄 포레스트였기 때문에 맨유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팀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맨유가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맨유가 여기서 본인들이 준비해왔던 패턴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일단 노팅엄 포레스트가 기본적으로 수비 블럭을 만들 때 4-4-2에 가까운 두 줄 수비의 형태를 만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맨유가 선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더리우트가 약간 올라가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최대한 늘리는 전술을 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로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가운데로 들어와 주는 거죠. 그리고 좌우 측면에 있는 달로와 디알로가 높게 올라가 주는 전형이었는데, 이때 달로와 디알로에게 수비가 좌우 측면으로 끌려 나가면 그 순간 중앙 지역에서는 더리우트, 마이누, 우가르테,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가르나초 5명의 선수가 위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호일룬까지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지역에서 가장 먼저 빌드업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더리우트고요. 더리우트가 볼을 잡았을 때 이 가운데 지역에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 지역의 선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더리우트에게 수비가 달려들면 옆에 있는 선수에게 공간이 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수비가 노팅엄 포레스트가 기본적으로 달려드는 수비를 하지 않다 보니까 맨유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마이누가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나가면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간으로 내려온다거나,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따라서 수비가 또 끌려 나온다면 이때 가르나초가 오른쪽으로 움직여 준다거나 아니면 호일룬이 내려와 준다거나, 이러한 식으로 중앙 지역에 워낙에 선수가 많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계속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창출해 내려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더리우트가 약간 올라가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요로가 뒤쪽에 배치가 되고요. 더리우트는 자연스럽게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가르테, 마이누, 그리고 가르나초, 호일룬, 그리고 이 장면에선 보이지 않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가운데로 들어와 주거든요. 그리고 이때 좌우 측면에 있는 달로 같은 선수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가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공간에서 좋은 수적인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을 맨유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리우트가 볼을 가지고 올라올 때 미드필더 라인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처음에 가르나초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요. 그리고 가르나초에게 이미 더리우트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가르나초가 볼을 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르나초를 따라서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오잖아요. 그 순간 가르나초가 볼을 받은 다음에 다시 더리우트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끌려 나온 공간으로 오른쪽에 있었던 마이누가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더리우트가 다시 리턴 패스를 받을 때 마이누가 움직이고 있고, 마이누를 따라서 또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나초를 따라온 선수 한 명, 그리고 마이누를 따라간 선수 한 명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마이누가 이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반대편의 공간이 발생을 하니까 이때 앞쪽에 있었던 호일룬이 이 공간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더리우트가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마이누가 끌고 나갔고 가르나초가 미드필더를 데리고 내려왔고, 그리고 그 공간으로 마이누가 움직이면서 한쪽 측면 공간을 열어놓으니까 이 공간으로 호일룬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호일룬에게 비어있는 공간으로 더리우트가 다시금 패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호일룬이 볼을 잡았을 때 최근에 맨유가 포스트 플레이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호일룬이 볼을 잡는 순간 미드필더에 있었던 우가르테가 올라가고 우가르테에게 볼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요 다음 장면을 보면 딱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호일룬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고 있는데 호일룬에게 수비가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호일룬에게 수비가 붙을 때 올라오는 우가르테에게 볼을 받아서 호일룬이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가르테가 달려나가면서 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가르테가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들어가면, 아무래도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계속 공간을 만들면서 썰어 들어가다 보니까 노팅엄 포레스트의 선수들이 가운데로 쏠릴 때 측면으로 올라가고 있는 달로가 있죠. 그래서 이 달로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중앙 지역을 거쳐서 측면 지역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맨유가 첫 번째 골이 들어갈 때 바로 딱 이런 패턴으로 득점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아까처럼 맨유가 더리우트가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왼쪽에 요로가 있고요. 오른쪽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 더리우트가 볼을 몰고 올라올 때 앞쪽에 우가르테, 마이누, 호일룬, 가르나초, 브루오판데스 5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 5명의 선수가 기본적으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요. 가장 먼저 우가르테가 왼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나오다가 순간적으로 본인이 안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들어가 주면서 본인의 이 공간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브루오판데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가르테가 한쪽으로 움직이면서 의도적으로 앞쪽에 있는 선수를 본인 쪽으로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었던 브루오판데스가 이 앞 공간으로 내려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내려오는 브루오판데스에게 더리우트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이 브루오판데스가 볼을 받을 때 사실은 우가르테뿐만 아니라 호일룬이라던가 마이누라던가 모든 선수가 약간 한쪽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죠. 브루오판데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브루오판데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장면인데 볼을 받을 때 호일룬이 이미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우가르테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호일룬이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더리우트가 브루오판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줬을 때 내려오는 브루오판데스가 본인이 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수비가 본인을 따라서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오는 동시에 원터치로 올라오는 선수에게 내줍니다. 그러면서 우가르테에게 또다시 공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호일룬이 수비를 한 명 끌고 나가고 브루오판데스가 수비를 한 명 끌고 나왔으니까 요 공간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서 우가르테가 브루오판데스의 패스를 받아서 정말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고요. 이 공간에서 볼을 끌고 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호일룬과 가르나초 이 2명의 선수가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뛰어갈 때도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호일룬이 측면으로 뛰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가르나초가 호일룬이 움직이는 걸 보고 호일룬이 유도하는 반대 방향으로 뜁니다. 그래서 가르나초가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래서 우가르테가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찔러주는 패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르나초가 이 패스를 받아서 결정적인 슈팅, 물론 이 슈팅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골키퍼를 맞고 떨어지는 볼을 호일룬이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을 보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맨유가 어쨌든 준비해온 패턴이 있는 거죠.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가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를 하고 여기서 미드필더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이 패턴이 나왔던 득점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스포르팅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왔던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이 요케레스가 최전방에 있고요. 왼쪽 측면 공격수,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이렇게 3톱이에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2명이 위치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일단은 왼쪽에 있었던 공격형 미드필더가 내려가서 미드필더 라인에 3명의 선수가 되고요. 요케레스까지 내려가면서 4명의 선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움직임이 굉장히 아까의 득점 장면과 비슷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미드필더가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요케레스가 이 앞공간으로 움직이면서 볼을 받아줘요. 그러면 바로 뒤에 있었던 선수가 요케레스가 볼을 잡을 때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공간에 서 있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요케레스가 볼을 받을 때 바로 수비가 본인에게 끌려 나오니까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볼을 떨어뜨려 줬을 때 볼을 받는 선수는 앞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선수를 활용해서 앞을 바라보는 선수에게 패스를 넘겨준다. 그러니까 포스트 플레이어를 활용하는 움직임을 아모린 감독이 굉장히 잘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요케레스가 볼을 받아서 바로 떨어뜨려 주고요. 떨어뜨려 주자마자 볼을 받은 선수가 측면에서 뛰어 올라가는 윙백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측면이 무너질 때 요케레스의 왼쪽에 있었던 공격형 미드필더가 요케레스가 수비를 한 명 끌고 나갔으니까 이 공간으로 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비가 가운데로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측면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반대편에 있는 선수도 가운데로 들어오고 요케레스도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수비를 가운데로 쏠리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가장 반대편에 있는 왼쪽 윙백에게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수비가 모두 가운데 쏠려 있을 때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가고 여기서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아까 맨유가 득점을 만들었던 장면과 물론 이제 뭐 세세하게 보면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한 거죠. 미드필더 라인의 숫자를 많이 만들고 포스트 플레이를 통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맨유의 경기를 보면 이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움직임이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한 3자 패스거든요. 근데 이 3자 패스가 들어갈 때 절대로 모든 선수들이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일렬로 위치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더리우트가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 있는 가르나초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가르나초뿐만 아니라 브루오판데스도 같이 내려오면서 더리우트가
더리우트가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위치가 바로 일직선상의 위치를 하는 게 아니라 좌우 각도를 최대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더리우트가 이 좌우 각도가 만들어지니까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볼을 받는 순간에도 볼을 받을 때 그 주위로 선수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일 때도 볼을 받는 선수가 아래를 바라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래를 바라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딱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르나초가 볼을 받을 때 동일선상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는 패스를 주기가 어렵잖아요. 당연히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등을 진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패스를 주기가 쉽지 바로 본인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수평적으로 동일선상에 있는 선수에게 주기는 어렵거든요. 바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볼을 받는 선수의 바로 아랫부분, 그리고 아래에서 볼을 받을 때도 일직선상이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딱 위치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린 장면도 보면 더리우트가 볼을 가졌을 때 분명히 각도가 여러 각도가 형성이 됩니다.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 그리고 앞으로 내려오는 이제 호일룬까지 세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지고요. 이게 이제 호일룬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호일룬이 볼을 받을 때도 볼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공간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구도를 역삼각형의 구도 혹은 다이아몬드 형태의 구도를 만든다라고 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도 호일룬이 볼을 받으니까 볼을 받자마자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바로 아랫 공간이 있는 거죠. 아까 득점이 나오는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더리우트가 볼을 받을 때 우가르테에게도 줄 수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한테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 볼을 내려오면서 받자마자 약간 대각선 밑에 있는 우가르테에게 줄 수 있는 딱 이러한 구도가 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구도가 최근에 아모린 감독의 맨유에서 아직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구도거든요. 예를 들면 이 장면을 보면 마즈라이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앞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가 되냐면 마즈라이가 앞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면 앞쪽에서 내려오는 선수가 있죠. 그러면 그 순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는 선수의 근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선수에게 마즈라이가 패스를 보내주고 볼을 잡자마자 볼을 받은 선수도 바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이 대각선의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에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즈라이가 패스를 보내줄 때도 왼쪽, 오른쪽, 가운데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고, 가운데 있는 선수가 볼을 받을 때도 볼을 받자마자 왼쪽과 오른쪽 둘 다 패스를 줄 수 있는,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볼을 떨어뜨려 주자마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았을 때 전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또다시 볼을 방출할 수 있는 이러한 대각선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뛰어들어가는 말라시아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측면을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맨유가 그래도 이제는 준비해온 패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들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움직임이 늘상 잘 작동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잘 작동하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은 오른쪽에 있는 요로가 측면으로 가고요. 더리우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왼쪽에는 달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백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포백이 되는 이유는 특히나 오른쪽에 있는 디알로가 요로가 오른쪽으로 와주기 때문에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공격적인 위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로가 오른쪽으로 빠져주면서 포백을 만들어 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더리우트가 좌우로 빠지면서 수비를 일단 먼저 분산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분산을 시켜놨을 때 오나나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요로 쪽으로 패스가 넘어가죠. 그래서 일단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요로 쪽으로 패스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요로가 볼을 잡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로가 오른쪽 풀백처럼 되니까 디알로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로의 앞 공간에 공간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요로의 패스를 받아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패스를 준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선수의 밑에 이제 볼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볼을 받았을 때 그 주변으로 다시금 요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약간 대각선에 마이누가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자마자 떨어뜨려주는 볼인데 이 타이밍이 서로 안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로는 달려나가고 있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떨어뜨려주는 볼이 요로의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호흡이 순간적으로 안 맞았죠. 심지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데, 그래서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요로가 튀어나오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떨어뜨려준 볼은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헌납하고요. 결정적인 위치에서 볼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이 슈팅에서 오나나 골키퍼가 사실은 너무 미리 무게중심이
패턴이 무너지면서 약간 가운데로 쏠리는 슈팅을 어이없이 막지 못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나나의 실수이긴 했지만 이 오나나의 실수가 나오기 이전에 맨유가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앞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좌우로 떨어뜨려주는 이 과정에서 먼저 이 패턴이 무너지면서 거기서부터 실수가 나와서 실점을 하는 이런 장면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후방 빌드업의 실수가 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맨유는 아모린 감독이 스포르팅 시절 때부터 마찬가지였지만 볼을 가졌을 때 바로 방출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내려오면서 끌어당기려는 노력을 계속하죠. 그러면서 상대가 올라오게끔 만드는데 올라올 때 최근의 특징은 상대가 올라오는 순간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가고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오늘은 요로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디알로와 달로가 내려오면서 포백을 만들죠. 그러니까 포백을 만들면서 경기장을 정말 넓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사용을 하면서 일단 가운데 지역에 더리우트가 올라가니까 더리우트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혹은 더리우트에게 뭐 수비가 붙어있을 때는 다른 선수를 통해서 볼을 전개시킬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상대가 가운데에 쏠리게 되면 당연히 좌우 측면에 공간이 생기면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더리우트가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좌우 윙백이 내려오는 이 움직임을 통해서 좌우 측면이나 중앙 지역을 거쳐서 패스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구도에서 볼을 전개할 때 어제 경기에서는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많이 읽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이 장면을 보면 맨유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가고 있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요로가 가운데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 좌우 측면에서 디알로와 달로가 내려와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가 있고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요로가 가운데로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좌우 측면에서는 중계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달로와 디알로가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수비를 넓게 끌어당기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요로가 후방에서 볼을 받을 때 상대가 끌려 나오니까 이 측면 공간으로 디알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알로에게 자연스럽게 볼을 받아서 연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디알로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요. 근데 디알로가 볼을 받다 보니까 디알로 쪽으로 수비가 측면으로 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디알로가 볼을 받아서 가운데 지역으로 볼을 넘겨주면서 탈압박이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도를 똑같이 만드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장면은 요로가 가운데로 들어와주고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가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요로에게 수비가 붙으니까 요로가 더리우트, 그리고 더리우트에게도 수비가 붙으니까 더리우트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디알로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건데 볼을 받을 때 볼을 받자마자 디알로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그 순간 다시금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상대가 예측을 해서 요 앞쪽에서 볼을 끊어버립니다. 디알로의 패스가 중간으로 들어갈 때 끊기면서 후방 빌드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장면도 보시면 이 장면도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가면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왼쪽에 달로 오른쪽에 디알로가 내려오고 가운데 두 명의 중앙 수비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포백이 되고 있죠. 근데 이 포백이 됐을 때 오나나가 앞으로 볼을 방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운데 지역에 이제 선수가 많다 보니까 측면 지역으로 수비가 끌려 나가는 순간 가운데로 패스를 찔러줬어요. 근데 이것을 이미 읽고 측면으로 내려가는 달로에게 유인되지 않고 내려가다가 가운데로 다시금 움직여 버리니까 오나나의 패스가 가운데에서 끊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맨유가 준비해온 패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특히나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후방에서부터 볼을 잘게 썰어가는 패턴을 아모린 감독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를 끌어당겼을 때 이 패스에 대한 패턴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후방 빌드업 상황에 볼을 빼앗기면서 실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장면들을 반복해서 지난 경기 보여줬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지난 경기는 요로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이 두 명의 선수의 수비적인 경합 능력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팅엄 포레스트가 좋은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든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로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공격수들과의 1대1 경험에서 패배하는 모습이 좀 컸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뭐 수비적인 불안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장면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마이누가 본인의 담당 마크맨을 한 명씩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가 큰 노팅엄 포레스트의 밀렌코비치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미스매치를 가져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가져가냐면 처음에 마이누가 밀렌코비치를 마크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밀렌코비치가 살짝 뒤로 돌아뛰면서 여기서 2대1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가운데로 선수가 의도적으로 들어가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마이누의 사이를 헤집어 놓고 이때 밀렌코비치가 마이누 쪽에 있다가 앞으로 달려가면서 밀렌코비치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경합 구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 공중볼이 올라왔을 때
가운데 밀렌코비치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신장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정말 한눈에 봐도 미스매치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뭐 마이누가 붙었어도 미스매치인 것은 매한가지지만 여기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정말 너무 쉽게 제공권에 밀리면서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로도 사실은 제공권에 좀 아쉬운 모습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 노팅엄 포레스트가 단순하게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주는 장면인데 이때 요로가 공중볼 싸움에서 그대로 공중볼을 헌납을 해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안쪽으로 밀어 넣었고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다시금 노팅엄 포레스트가 헤더로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대를 맞는 장면이었습니다. 특히나 요로가 프리미어리그에 이제 입성해서 이제 경기를 한두 경기 나오고 있는데 몸싸움이 약간 안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물론 지난 경기의 상대가 크리스 우드이긴 했어요. 근데 이 장면도 보면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크리스 우드가 일부러 한번 부딪히면서 요로를 앞쪽으로 밀어버립니다. 근데 힘에서 밀리니까 요로가 크로스가 올라오기 직전에 밀려서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어요. 이때 크리스 우드가 약간 뒤쪽으로 빠지고요. 뒤쪽으로 빠지는 크리스 우드에게 크로스가 올라가죠. 요로가 순간적으로 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이 간격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 우드가 요로를 앞쪽으로 밀어놓고 본인은 뒤쪽에서 결정적인 슈팅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이 나올 때도 단순하게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이었고 요로와 크리스 우드의 경합이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정말 말 그대로 제공권에 요로가 완벽하게 밀렸고요. 이 크리스 우드의 헤더가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물론 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갈 때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 떨어지는 볼을 못 걷어내면서 이제 실점을 하는 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 제공권 싸움이라던가 박스 안에서의 이 몸싸움에 요로가 아주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이것도 이제 어제 경기에서 맨유가 경기를 분명히 주도하는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볼 점유율이 매우 높았거든요. 7대3이었고 사실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 횟수나 골 기대값을 봤을 때 분명히 맨유가 앞설 수 있는 경기였는데 어제는 본인들의 이 수비적인 미스가 아주 치명적인 경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변화가 완성 단계에 이르기에는 많이 멀어 보이고 그런데 전술적인 측면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후방에서 볼을 주고받다가 미스가 나오니까 더 치명적인 장면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아마 아모린 감독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전술은 후방에서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올라가는 형태다 보니까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성적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당장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만들어가는 이 축구를 구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과연 아모린 감독이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완성도를 올려서 본인의 축구를 구현할 것인가 이 포인트에 맨유의 경기를 앞으로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